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건국대 2016년도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건국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하고 크게 바뀐 건 없지만 가장 크게 바뀐 게 시험 시간이 줄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2시간이었는데 100분으로 줄었습니다. 와, 20분을 줄였네. 이제 대학들이 점점 시간을 이렇게 줄이면서 빨리 쓸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시간을 줄인다라는 말은 제시문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능력을 키운다라는, 그걸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대학들이, 어떤 대학들이 있나요? 서강대, 그죠? 이화여대. 시험 시간이 100분이죠. 뭐 이런 대학들이 지금 시험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건국대가 2016학년도에 뭐 최저를 없앴잖아요. 그죠? 최저를 없애면서 학생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쓰는 능력까지 보겠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번 문제가 글자 분량이 이렇게 600자로 조금 늘었습니다. 400에서 600자로 조금 늘어서 글자는 조금 늘고, 물론 2번 문제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글자 수가 조금 늘었다라는 거, 그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건국대에 합격하려면 최저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독해해서 학교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읽어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건국대 논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특이해야 될, 준비하는데 조금 염두를 해 두어야 될 점, 반드시 건국대는 도표 그래프, 어떤 특정한 실험들이 나옵니다. 자, 도표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도표나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치적인 의미, 어떤 객관적인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읽어내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런 도표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현실 사회에서, 아니면 이 도표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표, 그래프 이런 실험이 나올 때는 반드시 X축, Y축의 어떤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X축, Y축, 예를 들어서 뭐 X축의 시간, Y축의 어떤 변곡점이 나타나면 그것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규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것에 따라 어떤 수치, 각 수치의 차이가, 어떤 유의미한 수치의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반드시 밝혀 주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이 그래프, 도표, 통계, 어떤 실험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XY축이 당연한 이야기, 너무 뻔한 이야기면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단계들을 꼼꼼히 지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어떤 실험이 나올 때는,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실험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뭐가 있죠?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 혹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속성, 특징,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 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글을 다른 학생들과 변별시켜주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조금 빠르게 해 나간다면요, 사실 고민을 그닥 할 필요 없이, 요거 연계시켜서 쓰라는 뜻이구나를 빨리 캐치하면 사실은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히 깊이 있는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국대 논술 문제의 가장 큰 특징, 문학작품 혹은 동양 고전,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마지막 제시문에. 그래서 동양 고전이라든지 문학작품 이런 걸 주고, 이 문학작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문학작품을 가지고 있어서 핵심되는 어떤 쟁점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제시문을 활용해서 참고해서 설명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문제 형태로 보면 어떤 가와 나를 통해서 다에 나타난 어떤 문학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뭐 비판하거나 자기견해 혹은 논술하라는 문제를 내는 형태를 거의 지금 한 7, 8년째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문학작품을 설명하라는 건 무슨 뜻이죠? 문학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상징, 문학작품을 어떻게 독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학작품을 가급적이면 풍부하고 폭넓게 다양하게 조금 독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풍부하고 폭넓고 다양하게 독해를 할 때 관건은 뭐냐? 여러분들이 앞에서 찾은 가나에서 분석한 어떤 키워드, 개념들이 적극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키워드 개념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그것에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풍부하고 폭넓고 다양하게 해석을 해준다면 건국대가 좋아하는 어떤 글쓰기가 됩니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그 자체로 읽는 것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제시문들의 중요한 개념들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따져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16년도 문제 제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16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보시면 어떤 마찬가지로 이런 실험, 도표 그래프가 나왔고 두 번째 제시문에서 어떤 문학작품과 같은 것이 나와서 그 문학작품에서 나타난 뭐가 나타날까요? 어떤 사건. 문학작품에서 나타난 어떤 특정한 인물의 행동. 이런 인물들을 항상 분석하고 해설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정확히 읽어내 주기를 요구하는 문제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국대 문제를 쭉 풀어보면요. 이때까지 거의 매년 건국대 논술 수업을 매년 했는데요. 건국대는 문제가 좋습니다. 문제를 잘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학생의 어떤 깊이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조금 깊게, 넓게. 그래서 문제 수준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수준 높은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개념들을 정확히 활용하는 연습도 시키고 더 나아가서 어떤 텍스트, 추상적인 텍스트, 문학작품과 같은 추상적인 텍스트를 얼마나 꼼꼼히 제시문에 근거해서 읽어내고 덧붙여서 자신의 어떤 생각과 개념을 더 나가서 한 발 더 나가서 사고할 수 있는지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건국대 문제는 조금 좋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 논술 문제 모의 논술 문제 잠깐 볼까요? 2016년도 모의 논술 문제 보면요. 나에 제시된 사회 구성원의 주사약 사용 효용 그리고 후생 수준에 관해서 가에 언급되어 있는 이익평등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술하라. 그러면 가와 나에는 어떤 표가 나와 있고 이 원칙에 이익평등의 1번 문제가요. 가나에 나타난 걸 통해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가나에는 어떤 이익평등 원칙의 고려의 원칙에 해당되는 어떤 도표도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제시문 가가 그걸 정확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이익평등의 원칙이라는 어떤 낯선 개념을 낯선 도표를 통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죠? 즉 1번에서는 어떤 낯선 개념들을 주어 놓고 이 낯선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어 놓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2번 보시면요. 2번은 다에 나타난 석순과 다른 인물들의 행위가 수행되는 과정을 다에 나타난 어떤 등장인물의 어떤 사건, 어떤 행위 이런 행위를 가에 근거해서 논의하라. 가에 근거해서. 그럼 가에는 뭐예요? 가에는 그거잖아. 이익평등의 원칙. 즉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익평등의 고려의 원칙을 정확히 이해했으면 다에 나타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어떻게 앞에서 찾아낸 어떤 개념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행위 동기의 현재적 의미. 행위 동기에 요게 한 덩어리가 있고 행위 동기의 현재적 의미를 논술하라. 현재적 의미.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적 의미. 등장인물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런 행위 동기가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다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실존적 의미입니다. 실제로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행위 동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자, 행위 동기의 현재적 의미입니다. 이 지금 등장인물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의 동기가 뭔데? 그 행위 동기가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요거는 어때요? 한 발 더 나가서 풍부하고 폭넓게 해석하는 문제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분석이죠. 분석. 그 다음에 낯선 문학 작품에 대한 어떤 이해. 더 나가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의미. 어떻죠? 사고의 과정과 깊이가 촘촘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를,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첫째를 이거 잘 분석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설에 대한 어떤 상황이 이것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 연관성을 또 잘 보여줘야 돼. 그 다음에 이해 합격하느냐 못하느냐는 어디에서 갈려질 것 같아요? 이쯤에서 갈려집니다. 뒤에서 논술하는 부분. 그래서 앞부분에 대한 분석과 뒷부분에 내가 한 발 더 나가서 풍부하고 폭넓고 다양하게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까지가 일관성 있게 쫙 연결되어야지만이 건국대는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글을 쓸 때 어떻게 돼요? 체제가 없는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그 학교 가이드북에 보면 작년도 경쟁률이 대략 한 60대 1 정도 돼요. 올해도 아마 이 정도 나올 겁니다. 물론 작년도에는 최저가 없었지만 올해는 더 나올 수도 있죠. 60대 1, 80대 1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최저가 건대는 논술이 60이고 학생부가 40입니다. 근데 20이 어떻죠? 20은 교과고요. 20은 비교과입니다. 비교과는 출결, 정성평가가 아니라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부 이렇게 보면 되시고 대략 문과 합격자 최저 컷이 대략 5등급 이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5등급 안쪽에 들어간다면 어때요? 학생부 때문에 내가 못 넣는다, 합격 못한다 이런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생부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논술을 못 써서 떨어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6등급이 아니면 5등급까지는 사실 점수 편차도 크지 않아요. 알겠죠? 자, 내가 떨어지면 논술 못 써서 떨어진 겁니다. 그럼 논술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첫째 분석과 두 번째 소설,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깊이 있는 어떤 글쓰기가 일관되게 쭉 연결돼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즉, 이익평등의 원칙의 핵심되는 쟁점을 잡고 그 쟁점이 어떻게 끝까지 연결되는가를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이 뚝뚝뚝 끊어지면 안 돼. 1번과 2번이 긴밀하게 조금 연결되어 있고 핵심 주제의식을 점점점 내가 1번과 2번으로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글을 써주셔야 되고 1, 2번을 다 분석한 다음에 글을 쓰셔야지 1번 분석하고 1번 쓰고 2번 분석하고 2번 쓰고 그러다가는 어때요? 눈에 띄는 글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건국대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꼼꼼히 하시고 차근차근만 하시면 패턴이 조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건대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어보시고 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차이가 인문계열하고 상경계열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자, 인문계열은 이렇게 1번, 2번이 나오고 상경계열은 1번이 방금 얘기한 도표 그래프를 분석하는 이 문제가 나오고 상경계열은 뭐가 나와요? 2번 대신에 수리 문제가 나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원할 부분들을 잘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시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건국대 이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건국대에 어떻게 합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한 부분만 조금 더 마지막에 한 부분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건국대 논술 가이드북에요. 제가 올려놓은 자료에 16쪽은 반드시 조금 읽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16쪽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요.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논술을 쓸 때 유사한 답이 많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많아요. 1000명 정도 쓰잖아요. 그러면 눈에 띄는 글은요. 솔직히 한 10개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르게 쓸까를 항상 고민해야 되는데 자, 사례, 논거 등
새로우면 신선하면서 창의적이다. 논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버리고 2차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선택하여 활용한다. 자, 우선적으로 이거 딱 떠오르면 거의 99% 애들이 똑같은 걸 떠오른다는 뜻이에요. 생긴 건 다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지 몰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것은 버리고요. 가급적이면 다른, 이것보다 조금 더 다른 걸 가지고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페이지 넘겨서 문제 해결책, 대안 뭐 이런 거를 쓸 때는 그것이 다양한 시선을 해서 실현 가능한지를 조금 따져보고 문제의 원인과 원인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 보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죠? 3번에서 내가 주장하는 어떤 반론이 나오면, 예상되는 어떤 주장이 나오면 내 주장에 어떤 예상되는 반론도 제시하고 그 반론을 어떻게 극복할까도 좀 쓰고. 그죠? 5번 봅시다. 5번. 필자의 숨겨진 의도를 찾아 논술다. 요게 내가 볼 땐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건국대에서는. 건국대에서는 왜 이게 중요하냐? 문학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작품에는 뭔가 숨겨진 의도들이 있거든요. 그 의도들을 가급적이면 빨리 찾아내고, 여기서는 뭐예요? 현재적 의미잖아. 여기 뭔가 의도를 찾아낼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이 제시문을 왜 던져줄까? 이 문학작품을 왜 넣어놨을까?를 고민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국대에서는 도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의미를 잘 찾아주셔야 돼요. 의미. 그런 의미들을 잘 찾아주셔야지만이 잘 읽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5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이 작성된 전제, 즉 필자는 무슨 관점을 가지고 위 글을 작성했는지 파악하고 이를 논술에 활용하는 경우 창의적인 어떤 답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놓았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쪽에 들어있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을 조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차이 나는 글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한 부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건국대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실전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이제 논술 가이드북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